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다들 로스쿨 이제 합격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일단. 고생의 길로 접어드신 거긴 한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일단 형법 입문 특강이에요. 뭐 자세하게 할 수 없고 사실 뭐 제가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 자체가 엄청 줄어드는 추세예요. 사실 뭐 사법고시 시절에는 뭐 형법만 해도 뭐 50회차, 60회차씩 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강의 거의 없고 기본 강의도 거의 25회차가 안 넘어요. 총론, 강론 다 합쳐서. 그래서 사실 되게 뭔가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잖아요. 뭐 50%, 두 명 중 한 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계시지만 사실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내가 3년 뒤에 초시 때 반드시 합격한다. 일단 그걸 1차로 두셔야 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나는 공직에 좀 뜻이 있거나 아니면 뭐 로클록이나 검찰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선행학습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내신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학교 공부랑 우리 수험 공부랑 좀 괴리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시기 전에는 그 마인드는 있으셔야 돼요. 나는 법학에 대한 무슨 내가 교수처럼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하시고 기본적으로 수험 법학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대신 너무 또 깊이가 없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과목 뭐 이제 1학년 바로 들어가시면서 헌민형을 공부를 하시겠지만 기본 과목이 일단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위에 5층에 계시는 이제 시험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선배님들이시죠.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 많은 양에 치여서 결국에 암기장 같은 얇은 책을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가장 기본된 문제는 일단 기본기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가장 중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기 쌓기. 기본기를 제일 먼저 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시면 계속 이제 성적 같은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은 건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이 일단 1660점, 1500점 중에 750점이 민법이니까 사실 민법에 들이시는 시간이 가장 많을 거예요. 하지만 뭐 공법이나 형사법을 아예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공부하실 때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사실 입학 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이제 여름방학 되고 하면은 여름방학 길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실무 수습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또 시간이 없거든요. 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다 보면 결국 뭔가 학교 진도에 따라가다 보고 이러신 분들도 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학교 진도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되게 했는데 한 번도 두꺼운 기본서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는 변시를 보러 가기 전에 어떤 책을 들고 가지란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레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민형은 튼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나온 뭐 후사법이라든가 절차법 같은 것도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력이 좀 되시면 아직 입학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한 두 달 정도에는 제가 볼 땐 헌민형 정도는 기본 강의 정도 수강하고 가시면 훨씬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입학하셨던 분들도 보시면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마치 진짜로 지금 변호사 시험을 목전에 앞둔 학생들처럼 뭐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가시니까 당연히 앞서가겠죠. 당연히 시험 잘 듣고 그리고 또 뭐 일수나무 듣고 사례형도 쓰고 했는데 확실히 답안지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컬이에요. 사실 3년 동안 헌민형 그리고 행정법, 뭐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뭐 행정소송법, 행정법 거기다가 사례형, 기록형까지 사실 11과목이에요. 11과목. 근데 이 3년 안에 이 많은 걸 하기에는 참 벅찬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야죠. 계속 NC가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기본기를 튼튼하게 한다. 1학년 때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헌민형이 반드시 튼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헌민형이 좀 흔들리면 뒤에 절차법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 두시고 딱 시기가 올해가 월드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내년에 입학을 하셔서 제대로 합격을 하신다면 그 해는 이제 월드컵을 즐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합격을 못하시면 예,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기본기 닦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세요.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3학년 때 돼서 객관식을 돌리고 사령을 쓰더라도 뭔가 빨리빨리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뭔가 쟁점이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겉돌고 그냥 단편적으로 쟁점만 암기하는 형식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헌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뭐 행정법이나 헌법이 됐건 뭐 형법이 됐건 다 기본기를 위주로 잡는 걸 먼저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인문강의인데 3회차죠 저희가 3회차인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형사법이 맞을까 형법이 맞을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아직 배우시려면 요원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볼 땐 형법 총론, 예, 강론도 무리고 형법 총론을 위주로 일단 수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일단 뒤에 어려운 그 죄수론이나 형벌론은 뺐습니다. 제가 그거는 어차피 지금 들어도 뭐 좀 그냥 개념 용어 정리하는 정도?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간간히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무리가 안 가는 선을 했어요. 좀 재밌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게 형법이구나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형법 총론이 되게 어려워요. 예. 사실 뭐 민사 같은 거야 뭐 이렇게 뭐 보면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뭐 등기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형법 총론은 좀 난해해요 진짜. 무슨 말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슨 철학 얘기도 나오고 뭐 죄가 나쁘냐 사람이 나쁘냐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가 반입니다. 용어 정리를 좀 하시고 예, 일단 기본 강의 수강하시 전에도 용어 정리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제가 일단 네, 도입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편부터 보시면 뭐 제가 이렇게 책을 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걸 할까 하다가 쓸데없이 돈 쓰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기본서 사실 건데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가볍게 사실 그 제 저서 그 신체계 형법 강의 거기에 있는 발췌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만 좀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널널하게 할게요. 뭐 지금 당장에 막 오늘부터 11시간씩 공부하세요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널널하게 하니까 감만 잡는 식으로 아 이게 형법이고 전체적인 형법의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만 좀 잡으시면 될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최소한 이제 변호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실 거니까 그래도 이제 형법을 배우기 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관을 해봐야죠. 전반적인 형사 절차를 먼저 볼게요. 자, 갑이 A를 살해했어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제 결국엔 뭐 머리로 잘 아시겠지만 처벌을 받겠죠 나중엔. 처벌을 받는 과정까지가 이제 형사소송 절차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형사소송법은 그 강의를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일단 수사기관이 인지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지의 의미가 그냥 알아차리다, 뭐 알다 정도의 느낌이죠. 인지. 근데 수사기관이 지금 원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검사랑 경찰, 즉 사경 그 사람들 수사기관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공수처라는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건 시험이 잘 안 나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일단 수사기관이 세 개입니다. 검사, 그다음에 사경, 이런 사람들이 사건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인지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살인 사건이 됐건 절도 사건이 됐건 사기 사건이 됐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다 알 수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단서가 되는 거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고소.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야 내가 너 언제까지 돈 갚으라 했는데 너 돈 갚을 생각도 없으면 난 돈 빌려 너 이거 사기잖아. 내가 너를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야. 이게 바로 고소예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뭐냐? 고소는 직접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입니다. 일단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경찰이 뭐 이렇게 동네를 돌다가 변사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시체에 막 갑자기 피가 묻어 있어. 그럼 경찰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경찰이니까 그런 범죄 혐의를 밝혀낼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변사자 검시 또는 불신검문 그 무슨
저 뭐야 무슨 무전 같은 거 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동이 불심해요. 좀 이상해. 뭔가 막 이렇게 막 되게 뭔가 놀래는 기색도 좀 보이고 가방 안에 뭔가 흉기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일단 불신 검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아,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이 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례에 넣어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A의 유가족이 얘를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 사경, 앞으로 폴리스니까 P라고 표현할게요. 사경이 돌아다니다 A의 시체를 보게 됐거나 이런 걸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때부터 이 갑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이때부터 얘를 피해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걸 강학상 입건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무슨 경찰서에서 당신의 사건을 입건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 알아차린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갑 같은 애들 불러요. 몇 월 며칠까지 조사로 받으러 오세요. 보통은 살인 사건이니까 체포하겠죠. 왜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체포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알 필요 없으시고 뭐 체포가 됐건 구속이 됐건 해가지고 얘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아시면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해서 뭔가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거 작성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기소 소추 기관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사한테 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송치라고 해요. 또는 불송치. 사실 여기서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원래 형사소송법 보면은 검사와 사경의 관계는 지휘 감독 관계였어요. 잘 아시죠? 매스컴 많이 보셔서 면접 때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야.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에요. 원래 이런 관계였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필송치였어요.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 사건을 정리해서 무조건 검사한테 보내야 돼요. 수사 종결 처리가 됐건 이거를 기소를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에 붙일 거 그거는 무조건 검사의 영역이었는데 그걸 아예 바꿔놨어요. 형사는 바꿔서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피의자 고소를 했던 A의 유가족이 됐건 뭐 A가 됐건 다른 절도 사건이라면 A가 됐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해요. 불송치 처분 받고. 아니 이 사람 나한테 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거를 불송치 처분하십니까? 이의 신청하면 반드시 보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인 사경한테도 불송치 할 수 있는 수사 종결 1차 처분권이 생겼어요.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제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검사가 기소한다, 소추한다, 공소제기한다. 검사가 봤을 때 이제 사경이 잘 작성해서 놀려놓은 그런 증거 같은 물을 보고 아 이거는 증거가 명백하고 사건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이제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로 살인 사건이 맞네. 얘는 재판이 붙여도 되겠다 하면 이제 공소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사가 등장하죠. 그다음에 재판 다른 말로 뭐 공판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형사적인 절차예요. 네. 그리고 보통이 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 우리 변호사들은 사실 경찰 입회는 잘 안 했어요. 왜? 기소 권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방어를 잘해야 돼. 피의자도. 그래서 요즘에는 실무에서 경찰 입회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요즘에 전에는 거의 검찰만 들어갔어요. 입회할 때. 근데 요즘에는 거의 실무상 이게 많이 바뀌어서 피의자 단계에서도 수사 개시가 될 때부터 아예 같이 입회를 합니다. 하여튼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이때 이렇게 되고 이제 재판은 일단 형식 재판을 먼저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말로 기소가 적법하냐를 따져요. 무슨 소리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죠?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아예 실제 재판에 안 들어가요. 아니 아무리 절도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약에 7년 이하 범죄니까 7년이 지났다. 그러면 아무리 절도 사건이 인정이 되더라도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형식 재판이라고 해요. 그죠? 일단 형식 재판 단계를 통과해서 판사가 봤을 때 검사의 공소장이나 공소시효 일자 그리고 범죄행위 종료 때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검사했는데 일단 공소시효가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실체 재판에 나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제 유무죄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형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죠.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뭔가 계속 밟아오다가 판사한테 이제 검사가 쓴 공소장이 판사 밑으로 들어가서 판사가 판결할 때쯤 이제 우리가 보는 형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전에 절도면 절도 329, 절도면 절도 250조의 살인이면 살인 이런 걸로 이제 실체 재판 나가서 얘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략적인 절차예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아까 저 사건을 다시 볼게요. 이제 형법으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갑이 처벌 받아요? 이제 리틀 리갈 마인드를 떠나서 이제는 법학 리갈 마인드로 돌아오셔야 돼요. 법학을 원래 좀 아셨던 분들이라면 리틀 풀 때 조금 뭐랄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법학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게 방해되잖아요. 언어인의 같은 거 풀 때. 근데 이제는 법학 리갈 마인드를 좀 챙기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갑이 A를 살해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죠. 처벌 받냐고요. 받아요? 오? 찍어보세요. 어차피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오? 아니 X겠죠. 뭐 세모란 건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세모예요. 세모.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쟤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쟤는 처벌이야. 살인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3단계 범죄체계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냐? 일단 사람을 살해해야 돼요. 형법 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에 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 A를 죽였는데 사람이어야 되고 살해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막 칼 갖다가 장승을 찔렀어요. 이 객체 자체가 들어맞질 않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되고 살해여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의 영아는 태아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파생적인 문제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관적 고의 과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찌른다는 인식과 이 고의는 우리 어차피 배우겠지만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찌른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 아 내가 저 사람을 찌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지. 이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해요. anyway,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단자를 통과했죠. 일단 형법 250조에 갑이 A를 살해했으니 사람 살해했고 고의로 찔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린 여기에서 여기 이런 법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3단계 범죄체계론이라고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통과하면 위법성을 검토해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건 그냥 법조문 표시입니다. 앞으로 로스쿨 입학하시면 교수님들도 이 표시를 많이 쓰실 거예요. 뭐 형법 20조부터 24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20조에서 24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20조부터 시작하면 정당행위, 그 다음에 21조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당방위. 그 다음에 22조가 긴급피난. 긴급피난. 그 다음에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우리 형법전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처음으로 받거든요. 사람을 상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폭행과 상해, 뭐 그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상처를 입혔을 때 상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가 됐건 뭐 결혼하셨으면 남편이 됐건 남자들은 UFC 경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케이지 안에 들어가 싸우는데 피 엄청 흘리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그게 왜일까요? 이건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상해했잖아요. 근데 왜 처벌 안 받냐고요. 이제 이건 통과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날라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겠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어떤 거죠? 그렇죠. 피해자 승낙 정도가 되겠죠. 서로 경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는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려도 돼요라는 어느 정도의 상대방의 피해자 승낙이 있는. 그래서 위협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이런 사유를 규정해 놓은 게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정당행위, 뭐 정당행위 같은 건 보시면 보통 뭐 파업 같은 게 많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애들을 갖다가 징계하는 거, 징계권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정당방위는 많이 보셨죠? 그 베테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황정민이 유아인한테 엄청 맞다가 거기서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엄청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나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 있을 때. 그런 거 긴급피난 같은 거는 뭐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 출근길에 엄청 밀려올 때 저기서 막 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짐을 방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주고 또 압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치게 했네. 이랬을 때 이런 건 긴급피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구행위. 이거는 하여튼 무슨 뭐 청구권 보전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나중에 가서 보고 이제 피해자 승낙 아까 봤죠? 근데 만약에 이런 구성요건 해당성을 통과했는데 이런 사유들이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나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들이 없다. 그럼 또 검토해 줄 게 있어요. 제가 아까 3단계라고 했죠. 바구니가 3개라고 생각해. 바구니가. 책임 단자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원래 보시면 이제 책임에서 어떤 게 있냐? 책임 능력자여야 돼요. 적어볼까요? 책임 능력자? 우리 형법 9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죠.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책임 조각 사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왜냐면 요즘 이거에 대한 입법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죠. 뭐 연령 상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살 올리기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면은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나이 때 초등학교 1학년이냐 아니 중학교 1학년이냐 완전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줄이자 뭐 높이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4세 미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 처벌 안 받았어요. 엄청 유명했어요. 대전에서 그 중학교 1학년생들이 초등학교 때였나? 범죄 행위 전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오토바이 같은 거나 자동차 같은 거 빌려가지고 대전 시내를 돌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처벌 안 받아요. 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재형법정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와 형은 행위 이전에 성문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죠. 우리 형법이 대놓고 아예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심신상실, 심신미약.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을 좀 쓸게요. 심신상실은 또라이고 심신미약은 좀 덜 또라이예요. 그래서 심신상실자는 10조 1항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게 뭐 조현병 같은 거죠. 조현병이 대표적인 심신상실자입니다. 이런 애들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왜? 행위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애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심신미약 약간은 그래도 얘네보다는 좀 더 정신 있는 애. 얘는 효과가 임의적 감면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법에서 임의적이란 말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판사가 임의적으로 얘를 감경해주거나 형을 면제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단자에서는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던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가족이 지금 칼을 어떤 강도가 들어서 그 강도가 든 칼에 의해서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강도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빨리 가가지고 아랫집 가서 돈 안 훔쳐오면 네 가족을 죽일 거야. 이런 경우에 난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에게는 이때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내가 나중에 처벌 받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가족을 먼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나쁜 행위를 한 갑한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따라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 이 3단계 이게 바로 그 3단계 범죄책이야.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일단 위법성. 만약에 모기를 죽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기를 죽인 자는 살인범이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 게 맞아. 그럼 여기서 범죄가 얘는 살인범입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형법 20조와 24조에 규정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고행위, 피해자 승낙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얘는 갑은 살인죄라고 또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 이제 책임 단자를 검토해 보셔야 돼. 얘가 혹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닌지 또는 심신상실자는 아닌지 또는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없다. 그럼 이제 얘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성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과 처벌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세 개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안 돼요 라고 표현을 할 때 성립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는 거고 종국적으로 얘가 처벌을 받아요 는 또 다른 논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범죄체계론이에요. 범죄가 성립하냐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립과 처벌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아까 보시면 공소시효 얘는 죄는 다 성립이 되는 애예요. 아까 얘 어떤 애였죠? 제가 아까 절도죄로 예를 들었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인데 얘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8년이 넘어서 얘를 기소를 했다 검사가. 그럼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예 실체 재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얘는 죄는 성립은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셔요? 타인의 재물을 절친한 겁니다. 죄는 성립을 했지만 그 다음 스텝 여기 책임 단계에서 다음에 나온 이 스텝에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나온 걸 처벌 조건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다행히 최근에 뭔가 시사가 비슷한 게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논의가 활발해요. 요즘 법무부 장관님께서 많이 나오셔서 요즘 친족이 친족이냐? 요즘은 가족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이게 뭐냐?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특히 직계 혈족일 때. 가볍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직배 동동이라고 하는데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가족, 동거 친족.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만약에 나의 아들이 내 시계를 훔쳤다. 그럼 처벌할 수 없어요. 왜? 형법 328조 1항에 보면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내 시계를 훔쳤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성인이고 책임 단자까지 다 통과를 해서 절도죄는 성립을 했다. 근데 나와의 특수한 신분 관계 때문에 얘는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한 게 형법은 성립과 처벌은 별개의 논인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성립했냐, 그래서 종국적으로 얘가 재판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냐? 그 문제는 완전 다른 차원의 논의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되고 진짜 범죄가 되게 힘들죠. 또 검토해야 돼. 마지막으로 소추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저기서 봤었죠. 감독님 여기 좀 붙여주세요. 여기 고소, 그죠? 수사기관에다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수사기관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강간을 당했어요, 절도를 당했어요, 아니면 뭐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이런 걸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친고죄라고 들어보셨죠? 친위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 형법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친고죄가 있습니다.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욕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보통 이제 뭐 인터넷에서 많이 문제가 돼서, 요즘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니까 상담 많은 것 중에 거의 성범죄를 빼고는 모욕죄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거기다 댓글을 달거든요. 뭐 듣보잡, 이 기레기들아, 뭐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대법원 그 저번 달에 나온 판례 중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용이니까 시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욕적인 언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시발이라는 자체,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홧김에 하는 말이라고 보지 모욕적 언사로 안 봐요. 그걸 말고는 다른 이제 막 다른 사람이 대해서 뭔가 욕을 했다, 막 욕설을 했다, 그러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데, 이거는 친고죄예요. 즉 친위 고소가 있어야지 논할 수 있는 범죄. 수사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이걸 밝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만약에 이게 A를 오늘 살해사건 말고 모욕죄로 바꿔보자고요. 얘가 얘한테 엄청 심한 욕을 했어. 근데 만약에 A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안 했네? 그럼 아예 재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친고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사건에서 만약에 이거였다, 그럼 지금 욕을 했죠? 만약에 갑이 A한테 엄청 심한 욕을 했죠?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도 통과했고, 모욕을 했으니까 통과.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네. 그럼 통과. 책임 성인이고 뭐 적법인 기대가능성 이런 것도 건들 게 없어. 그래서 일단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데 처벌 조건 이런 것도 없고, 이걸 검토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 A의 고소가 없다, 그럼 얘는 이제 아예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검사가 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공소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아예 재판 자체를 열어주질 않아요.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형법은 뭐 이건 제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 형사소송 절차를 좀 아시라고 개관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처음에 이걸 배웁니다. 구성요건 단자, 그 다음 위법성, 그 다음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형법,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전, 성문법전이라고 하죠. 형법전을 보면은 구성요건에 대한 얘기가 이게 먼저 실려 있어요. 책임이 먼저 실려 있는데, 책임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 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성인데 3단계 범죄 체계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책의 거의 대부분 책들의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아시겠죠? 이거 다음에 나오는 논의가 이제 공범. 아시겠지만 범죄는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랑 같이 해. 한 명은 망을 봐주고 한 명은 난 들어가서 훔친다. 이건 공동정범. 둘이 같이 했죠. 그럼 나는 여기서 팔짱 끼고 있고 쟤한테 시켜. 야, 저기 가서 물건 훔쳐. 이건 교사범. 저 사람이 물건 훔치고 들어가는데 내가 경비예요. 나는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나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저 사람이 지금 절도범인 걸 알면서도 내가 그냥 내 직무를 유기해. 이랬을 때 나는 저 사람 절도 행위에 대해서 방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저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게 용이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건 방조범. 그런 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론. 아까 제가 말했던 죄수론, 형벌론은 뺐다고 했죠. 형벌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죄수론은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하나의 행위에서 범죄가 2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가령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상상적 경합 관계가 한 개 행위가
수계제에 해당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 불을 붙였죠. 그러면 일단 현주 건조물 방화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 불을 붙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람이 있는 거에다 불을 붙이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서 만약 사람이 죽었다. 그럼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돼요. 그죠? 현재 사람이 건조하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연립주택, 이런 빌라, 아니면 이런 고시텔 이런 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소리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땐 현조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상이 아버지였어. 공교롭게도 제가 잠시 나쁜 놈이 될게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그 고급 빌라, 그 아파트 같은 데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과 동시에 우리 형법에 규정된 존속살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 존속살해죄 보통 기본범죄 형태가 뭐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아까 봤던 갑이 A가 살해했던 것처럼 형법 255조 1항에 그냥 보통 살인죄예요. 근데 그걸로서 가중되는 게 존속이에요. 나의 직계, 나로부터 위로 시작이나 나로부터 위로 되는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할머니 이런 사람들 죽이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해요. 이거는 더 가중시켜요. 아까 제가 그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 지금 높죠, 법정형이? 사형 무기 징역 7년 이상. 그죠? 높죠? 왜? 자기의 그런 아버지, 우리는 유교 관계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보다 이런 불법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형이 더 높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를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가 두 개의 법정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죄수론이에요. 죄수론. 죄의 개수가 몇 개냐, 한 개 행위로 두 개냐, 행위 두 개로서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되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지금 행위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하나는 뭐죠? 그죠? 들어갔죠? 주거침입 하나. 그 다음 훔쳤죠? 절도죄 하나. 이런 건 상상적 경합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이라 해요. 수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될 때. 근데 이건 뭐냐? 한 개 행위로서 두 개의 범죄에 해당이 될 때. 그냥 쉽게 말하면 1타 2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행위로서 두 개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될 때, 형법전에 두 개의 죄에 인정이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아시고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일단. 근데 사실 이제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 퀘스천이었죠. 갑이 A를 살해했을 때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첫 번째 퀘스천이었죠. 두 번째 퀘스천은 뭐냐?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은 그럼 if 처벌 갑이 처벌을 받는다면 갑이 나빠요? 아니면 사람이 죽은 게 나빠요?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A가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살인죄도 성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발생했고 살인 사건도 지금 일단 발생이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나쁘니 사람이 나쁘니 이 논의로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논의 말이에요. 이 논의.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형법에 5대 쟁점이 있어요. 뭐 아까 제가 이 각 바구니마다 형법에 5대 쟁점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각각 바구니를 결국엔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인문강의 뭐 이런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건 다 모르셔도 기본적으로 이 논의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형법 학파가 이 논의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학파가 대립을 해요. 구파와 신파. 구파는 다른 말로 객관주의를 주장한 학설을 주장하긴 해요. 그리고 신파는 당연히 반대니까 주관주의겠죠. 아무튼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이 A를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갑이 나빠? A가 나빠? 즉 행위를 한 갑이 나쁘냐 아니면 A라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나쁘냐 뭐 이런 논의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구파는 어떤 입장이냐, 얘는 다른 말로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다고 봐요. 나한테 자유의사가, 개인 각자 모두에게는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는 자기가 선택한 거야 라고 봅니다. 일단 자유의사가 있다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비결정론이에요. 따라서 얘는 아니 각자한테 주어진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을 했으니까 사람이 뭘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나온 이 결과만 봐요. 결과가 나쁘다. 사람이 죽었잖아. 그게 나쁜 거지. 이게 죄의 본질이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는 법익 침해, 결과만 쳐다본 학설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뭔가 행위를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각자마다의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침해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법익 침해, 결과 이것만 봅니다. 구파는. 그래서 객관주의라고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심판은 뭐냐? 얘는 일단 결정론. 사람은 자라온 환경, 소질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얘가 결정을 어쩔 수 없이 이걸 결정하게 된다. 사람에겐 자유의사 따위는 없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니 절도를 하는 사람은 어렵게 태어났고 가난하니까 절도를 한 거 아니냐. 이건 환경에 의한 거지. 얘는 결정돼 있다. 결정론의 입장이에요. 얘네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파는 다른 말로 외부 세계의 변화에 민감해요. 봐보세요. 갑이 A를 살해했죠. 갑이 A를 살해하기 전까지는 외부 세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얘를 찌르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했죠. 이 외부 세계 변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얘네는. 예, 사람은 어차피 다 동등하게 자유의사를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다 동등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A가 죽었다는 그 법익 침해 그것만 쳐다봐요. 이걸 다른 말로 외부 세계에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많이 들어보죠. 기수다, 미수다. 기수는 뭐냐면 구성 요건, 우리 아까 봤었던 이 구성 요건 표지를 전부 충족했을 때를 기수라 해요. 즉 아까 살인죄로 따지면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이 살해됐다는 그 구성 요건이 모두 만족이 되면 그걸 기수라고 해요. 근데 사람을 살해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런 걸 미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기수와 미수를 철저하게 구별해요. 이 학설에 따르면. 근데 반대로 이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결정론이라니까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자유의사 따윈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환경이나 소질 때문에 얘가 이런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을 둬요. 사람에. 행위자, 범죄자. 아셨죠? 그래서 행위자와 범죄자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기수와 미수를 동일하게 취급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파의 입장에서는 A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대해서.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 그럼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가 그 저질러놓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사람이란 생명권 침해가 있지, 법익 침해가 있지 않냐. 네 그 행위로 인해서 외부 세계 변화가 있지 않니. 따라서 너는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철저히 구별해야지만 얘를 처벌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 심판은 주관주의예요. A가 죽은 거는 관심이 없고 이 갑한테 관심이 있어요. 행위자한테. 아니 얘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얘는 김희수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익 침해가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어.
갑을 어떻게 하면 재화를 시킬까, 교화를 시킬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미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논의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 얘네들은 이원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형벌 이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우겠지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9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징금, 자자, 벌구가물, 사형, 무기, 뭐 무기징역, 자격상실, 뭐 자격정지, 벌금, 구류 이런 것들, 이런 걸 형벌이라고 해요.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 지금 얘가 사람을 죽였죠.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그럼 보완처분은 뭐냐?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범죄자들한테 위치추적 전자장치 발치 부착하잖아요. 이거는 재범을 방지, 다시 어떠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까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게 이 보완처분이거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구별해요. 야, 보완처분 재범을 방지하는 거고, 일단 얘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사형, 무기를 받던 아니면 종신형으로 감옥에 살던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이언론 입장이야. 형벌과 보완처분을 철저하게 구별해요. 아니 일단 네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네가 뭐 다시 보완처분을 받든지 그건 별개의 논의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고, 주관주의는 뭐냐? 아니 네가 아까 김희수를 동일하게 취급한댔죠. 결과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얘는 행위란 이 나쁜 놈, 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화를 시키고 교화를 시켜서 사유를 내보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얘가 A를 죽였다는 그 법익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놈의 입장이에요. 얘는 형벌과 보완처분 어떤 걸 얘한테 부과해서더라도 갑이 뭔가 교화가 될 수 있다. 그럼 얘는 오케이 라는 학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결국엔 이 국파와 신파의 논의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런 형법 총론의 5대 쟁점, 뭐 많게는 8대 쟁점이라고 하는데 범죄체계론에 나오는 이 5대 쟁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느낌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 느낌만 알면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 때 아, 이게 이렇게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거였구나. 근데 요 뿌리를 모르고 일단 다른 쟁점들 들어가 버리면 다 각계격파로 그냥 단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파와 신파, 이제 형벌 학파는 형법의 학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논의에서 갑이 A를 살해했을 때 갑이 나쁘냐 아니면 A가 죽은 그 결과가 나쁘냐, 이 논의로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결됐을 때 우리 형법 학파는 구파와 신파로 나뉩니다. 구파는 객관주의, 인간에겐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어떠한 갑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얘는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의 입장에서 입각한 학설인 거고, 자유의사가 있어서 이거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 외부 세계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요. 인간은 모두가 동등하게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동기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얘가 저지른 이 범죄의 결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외부 세계의 변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따른 법익 침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 학설이에요. 따라서 얘가 만약에 살인이란 결과를 했다. 그럼 사람이 진짜 실제로 죽었네. 그럼 기수. 근데 얘가 칼은 찔렀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다가 죽진 않았어요. 그럼 미수. 그렇게 기수와 미수를 철저하게 구별해요. 그 다음에 기수다. 그러면 아까 봤었죠, 우리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철저하게 얘한테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형벌을 부과해. 그리고 얘가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얘한테 보완처분, 뭐 어디 정신병원에 넣던지 그런 거는 나중 얘기야. 두 개를 철저하게 구별하자라는 학설인 거고, 반대로 심판은 뭐냐? 결정론의 입장이에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땐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야, 얘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얘는 절도를 한 거야. 또는 얘는 범죄자의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얘는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유의사 따위는 없어. 이미 얘 행위에는 결정이 돼 있다. 이런 학설이기 때문에 범죄자만 쳐다봐요. 갑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교화를 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사람이 죽었냐 또는 사람의 살인이란 결과가 발생했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갑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정론에 입각해 있고, 기수와 미수를 동일 취급해요. 즉 기수와 미수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학설에서는. 왜? 얘는 갑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갑을 고치는 게 얘들의 목표니까. 그래서 기수와 미수를 동일 취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논이 되는 거예요. 형을 부과하건 보완처분이 됐건 형사 제재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갑이 고칠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런 논의 입장. 근데 반대로 구파의 입장에서는 기미수를 철저히 구별하기 때문에 아니 얘를 교화하는 건 변론으로 해도 나중에 일단 얘가 저질러놓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학설인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총론에서 배우는, 만약에 제 기본과에 지금 24회차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총론의 12회차가 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구성요건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법성, 책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학파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보통이 아마 이걸 설명 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되게 난해하고, 저도 이걸 형법을 한 10번, 10회도 이상 했을 때 그때서야 좀 감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했을 때 방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생각하실 때 나중에 이제 형법 총론의 5대 쟁점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구성요건 착오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A를 죽이려고 총을 겨눠서 빵 쐈는데, 그럼 지금 누구한테 대한 고의가 있는 거예요? A를 죽이려고 했죠. A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B를 죽였네. 그럼 B에 대한 고의는 없었단 말이죠, 제가 쏠 때.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그게 첫 번째 쟁점. 이게 바로 구성요건을 배우고 나온 첫 번째 쟁점, 바로 나오는 게 구성요건 착오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법성 착오. 우연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흠결이라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원래 윗집에 있는 사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윗집한테 복수를 하려고 윗집에다 짱돌을 탁 던졌는데 창문이 깨졌잖아요. 일단 남의 유리창 창문을 깼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가지고 깼으니 특수 재물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봤죠?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이 됐어요. 왜? 윗집 유리창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재물 손괴죄가 성립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걸 검토해 봤는데 했잖아요. 그죠?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윗집에는 A라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었어요. 연탄을 피고. 근데 내가 짱돌을 깨서 던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숨을 쉬게 돼서 사람이 살아났던 거죠.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두 번째 요건인 우연방이에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방해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내 내심의 의사는 저 사람의 창문을 깨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땡큐인 상황이 됐잖아요. 왜?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조하게 된 입장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우연방이 두 번째 쟁점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결국에 학설이 다 나뉘는데 결국 요 논의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구파 신파의 학사들이 주장한 학설들이 다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결과방가치 이론론, 행위방가치 이론론, 뭐 이원적 일적 불법론,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저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얘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맨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걸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몇 차례 형법과 형법 총론이 몇 차례 돌아간 다음에 들어오면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게 형법 총론에 대한 깊이도 있어지고. 근데 만약에 형법 총론을 대충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학생들 많이 답안지 첨삭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하면 강론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총론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두 개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드물고, 강론을 잘하거나 또는 총론을 잘하거나. 근데 강론을 잘하는 학생들은 총론이 약해요. 결국 이 쟁점들을 강론에 못 녹여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보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총론에 이런 어려운 이론 쟁점을 많이 내요. 작년에 지금 이제 어차피 입학하시면 아시겠지만 로스쿨은 매년 3회분의 모의고사 시험을 치거든요. 6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를 쳐요. 3학년이 되시면.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벌써 한 12회차가 쌓였죠. 근데 올해만 해도 바로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신모에 이게 나왔어요. 우연방이. 이 우연방이 방금 제가 말했던 상황이에요. 제가 말한 문제 똑같이 해요. 저 사람이 윗집에다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깼는데 거기에 사실 알고 봤더니 A가 연탄을 피우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냥 우연방이 대놓고 쓰란 거예요. 이게 한 20점짜리로 나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위전착. 엄청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뭐 위전착은 진짜 모든 법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이론이에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이게 제일 어려운 학설이고. 근데 이것도 결국 저 논의랑 범죄 체계론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나중에 다들 암기래요. 이게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행,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보셨죠? 심신상실, 심신미약. 내가 정신병자다. 그런 상태에서 뭐 절도를 하거나 사람을 죽였다. 처벌받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럴 경우가 있었잖아요. 내가 맨정신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술을 만땅 취해가지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예요. 근데 우리 형법 10조 3항에는 심신상실을 자기가 자의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전조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지가 지 멋대로 알면서도 나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적용 안 해주겠다는 소리야 이거.
이게 바로 원자행위 논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공범과 신분이 있어요. 공범과 신분. 이건 뭐냐면 제가 무슨 여기 관악구 이 동에다가 저 앞에 여자분께서 저한테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자, 무슨 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대충 뭔가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 그죠? 뭔가 돈을 받았어.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였냐?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어디서 하죠? 뭐 관악구청에서 하지 않겠어요? 관악구청. 그럼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 죄겠죠? 관악구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재물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뇌물의 교부를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 수뢰죄, 그죠? 뇌물죄 성립되잖아요. 근데 저는 변호사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날 건축 허가에 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보자 저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공범과 신분의 논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됐을 때 뭐 공무원이 돈을 받을 때 친구가 옆에 껴가지고 같이 했을 때 뭐 친구는 어떤 죄로 처벌받냐 이런 논인 거예요, 대충.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제가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3단계 범죄책으론입니다. 그리고 형법이 우리가 이제 배울 것들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구성요건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범죄책이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그런 거 배우죠 당연히. 뭐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사도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원정 도박 가서 처벌 받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처벌을 받지?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도박죄를 처벌해요. 물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긴 있어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금액이 일시적 오락이 아니란 거죠. 거의 뭐 10억 단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일시적 오락을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처벌받을까? 그게 이제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나오는 형법의 적용 범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지주의, 속인주의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죠? 뭐 그런 거를 배우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걸 한번 좀 꼼꼼하게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형법이 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다 있으시니까 네이버에다가 뭐 형법 검색하시면 법전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조부터 이런 거 쭉 보시면 이런 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럼 1교시는 가볍게 요 정도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제 1장 지금 5페이지일 거예요. 5페이지부터 형법의 이제 기본 개념부터 한번 나가 볼게요. 한 10분 정도만 쉴게요.